제가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제가 공부한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돼서 죄송한 점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61년도 입학했습니다. 저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면 역사 선생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사회학 강의를 좀 청강을 하러 들어가면은 우리 조선 한국은 유교 때문에 망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면은 이게 민족사에서 500년 역사를 그럼 버려야 된다는 말이냐 그런 그 의심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제 그 역사 한국사 공부는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결국 이것이 이제 일본 일제 식민지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이라는 그 사실도 확인하게 됐고 그걸 바로잡는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 저의 학문에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공부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더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장 퍼세시브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 건물이 다 없어졌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하고 있을 무렵에 그 모습을 일부러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동숭동 물리과대학의 그 본관 앞이고 오른쪽 사진은 제가 2학년 겨울 방학부터 청소당번을 출입하면서 공부를 했던 이 국사합동연구실이었습니다. 저 책이 꽂혀 있는 것이요 거의 5분의 4가 일본어로 써진 책이었습니다. 그 경성제대 때 일본 교수들이 이 생산한 한국 조선사에 관한 책들입니다. 자료 또는 저술이었습니다. 제가 65년 졸업하면서 바로 그 학과 조교로 임명받아가지고 조교 책상에 앉아서 책 보고 있는 장면을 누가 찍어서 저를 줘서 지금도 그 좋은 추억거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 왼편 서가 있는 것이 저게 경성제국대학에서 간행했던 조선왕조실록, 2조실록이라고 그랬습니다. 4분의 1 축소판이었습니다. 근데 70년대에, 60년대 후반, 70년 초반부터 국사편찬위원회 가지고 8분의 1 축소 영인본을 내기 전까지는 저것이 조선시대 연구의 그 기본 자료로서 실록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성제대에서 한정판으로 해가지고 학술 기관에만 돌렸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 안에서는 당시 60년대 서울대학 국사합동연구실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굉장히 이 초학자들한테는 당시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자, 저는 어떤 사상이든지 다 순기능, 역기능이 있다. 근데 이 당시 통설로 되어 있는 조선은 유교 때문에 망했다는 것은 역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한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순기능 찾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저를 그런 방향으로 끌었던 건 세종실록 보다 보니까 세종대왕이 사실 제가 조금 부연을 한 표현인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세종이 식은 먹거리 먹는 것은 백성의 하늘이다. 그런 식은 민천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방관을 임명해서 하적 인사로 오면은 이런 걸 꼭 하라.
그런 말을 할 때, 지시를 할 때 식원민철이니 이렇게 해서 농사직서를 가서 보급을 하고 그 농시에 맞춰서 농사를 짓게 해라. 절대로 부역노동으로 해서 농시를 잃게 하지 마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주가 하여튼 그 정도 되니까 이 성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측면이 이제 여러 측면에서 그 발견이 됐고, 15세기는 어쨌든 국가의 그 기초를 그 백성들이 그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왕정의 임무다. 그렇게 그 방침을 세워서 그 정치를 해서 매우 안정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안정된 사회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 주로 논문을 써서 저는 사상사는 조금 뒤로 두었습니다. 보통 이 유교는, 조선 유교는 일본 사람들이 강조한 게 공리공담이어서 아무것도 쓸데없는 공중에 있던 담론만 하다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몰랐다. 국제사회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되고 있었는데, 과연 그런가? 그래서 오히려 사회 경제적인 면에 유교가 정말로 기여한 것이 없었는가? 이 측면으로 그 연구의 그 방향을 두어서, 주로 지금 말씀드린 그 의식주 해결에서 농업 기술, 발달과 보급, 이런 측면을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세종대에 그 고려 말부터 토산약재를 쓰는 의술로서 우리 한국 한방, 그것이 이 향약이라는 이름으로 시골 향자는 로컬이란 말입니다. 이 한국, 우리 한반도에서 생산되는 약재란 뜻으로 향약의 말을 썼습니다. 고려 말부터 그것이 4대 선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중국의 송대 한 300년 전에 중국에는 새로운 의술이 한당 시대 걸 넘어서는 의술을 개발했는데, 그걸 그 기술이 앞선 건 아는데, 그걸 처방을 하려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약재를 사와야 됩니다. 그건 돈이 많이 들죠. 비쌉니다. 수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를 쓰는 방식으로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향약 구급방, 몽고에 싸울 때 전쟁에 질병이 많이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시작했는데 이걸 계속 개발해서 향약 지승방까지 세종 직전에 향약 지승방이라는 의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한 걸음 세종은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걸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의술을 종합해서 사전을 만드는 거죠. 사전적인 책은. 그게 의방유치입니다. 더 발전시키겠다 하는 기초연구죠. 사실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임진왜란 호란 그 사이에 허준의 동의보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문적인 토대 사업을 국가가 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 쪽으로, 그런데 이 의술 개발은 무슨 관계가 있냐 하면은 농업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인구관계도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다른 나라도 다, 중세까지는 다 그렇습니다만, 유럽도, 이 여성 어머니의 자연 출산력이 대개 한 5, 6명 정도로 인구학자들이 잡습니다. 그러면 고려시대에는 5명 놓으면은 두 아이만 성인으로 키워냅니다.
소위 소아 사망률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수에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인구가 고려시대에 일관해서 내려옵니다. 증가율이 아주 둔합니다. 이게 고려 말부터 토산약재를 쓰는 의술이 개발돼서 조선 들어오고 세종 들어올 때까지 이게 500에서 시작해서 한 100년 사이에 인구수가 1000명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둘밖에 못 건지던 아이를 3명, 잘하면 4명까지 건집니다. 제가 이런 연구를 그 족보관계 자료를 조사를 해서 그 사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의학 하는 분들한테 좀 물었어요. 일본의 리키 뭔가요? 그저 삼목청이라는 분이 또 그런 우리 의술 연구를 굉장히 아주 정밀하게 해놨는데, 그 소아 사망률이 결국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미키 교수 얘기는 소아 열병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병이 어느 정도 다스려지니까 소아 사망률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 둘씩 더 살려냈다, 뭐 이런 그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 짓는데 노동력이 부부하고 뭐 아들 하나 하고 할 때 하고 아들 자녀 둘, 셋 데리고서 농사 짓는 건 한 가구의 농경력으로 봐서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그 기술이 제약이 있으니까요. 또 인구의 한계가 있고 하니까 기술 개발 의욕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냥 땅은 많으니까 불질러서, 갈아엎는 이런, 그리고 지력이 떨어지면 한 해, 두 해 놀리고, 지력 회복되면 다시 짓고,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휴환법이라는 게 고려시대는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고려 말부터 이런 인구정갑책과 동시에 기술 개발, 중국의 강남농법, 뭐, 우리 강남 갔던 제비가 그게 사실은 당시에 우리 선조들한테는 미국이었습니다. 아메리카에서 농업기술이 거기는 이모작까지 하니까요. 그래서 그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기후 조건에서도 연작상경, 매년 같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합니다. 그게 이제 거름주기입니다. 인분과 재를 활용한 거름주기 방식을 개발을 합니다. 그게 농사직설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4.3도 지역에서부터 경상, 전라, 중청에서부터 이제 그런 새로운 농사 기술이 보급되고, 세종은 이걸 경기도에 내려가는 그 군수현령한테 그 지역에서 농사 기술 가서 농민들한테 이 방식을 보급해라. 또 한경도 평안도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위 면적의 생산력이요 한 3, 4배로 확 뛰어 올라가 버립니다. 그게 이제 이 유교의 그 위민의식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람 말만 백성을 위한다는 게 아니라 먹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역사를 이후에도 관통한다고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일본은 당시 남북조 시대, 고려말 남북조 시대에 혼란기가 생겨서 왜구들이 막 우리 한반도도 오고 중국도 막 침략 노략질을 막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농민 반란으로 이끼라는 게 계속 일어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이 이를 때까지 농민난이 일본에서는 그치지 않습니다. 이끼가. 안정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조선은 건국에서부터 그 임꺽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거의 농민난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교 지금 말씀드린 이 의식주 해결 정책의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큰 차이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관계를 모아서 하나씩 책을 냈던 겁니다. 의술과 인구, 농업기술 이런 게 이제
제일 핵심이 되겠습니다만, 여긴 사회사적인 이런 농업기술을 보급해 나가면서 사회 운영 조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뭐 제 결론은 이것 때문에 망한 건 아니다 하는 게 됐습니다. 약간 이제 전문적인 논문을 일반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런 있는 글로 바꾼 것들을 모아서 이런 걸 냈더니, 이 책은 일본에서도 그 번역을 해줬습니다. 예, 자기네 또 많이 참고가 된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런 공부한 얘기를 조금 하면요, 제가 지금은 별로 촌티가 안 나죠. 제가 아주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바닷가 어촌 반농 반어촌인데요. 저 월포리라는 데가 해수욕장 그 대구 분들이 많이 와요. 저기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참 그때는 거기가 이제 벼농사 밭농사 그때 다 해요. 그리고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이 세 가지가 생업인데요. 거기 뭐 단오전이니 뭐 이런 또 8월 정월 대보름 이럴 때 그 전통적인 그 이 놀이 그 저 머리에서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뭐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동간에 그 밤에 석전 돌리는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 하여튼, 우리 그 농민사회 에너지 같은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공부하는데, 그 공동체의 역사가 뭐냐? 유래가 뭐냐? 이런 이 추구 정신도 있었고요. 그럼 한편, 여기는 그렇게 사대부 양반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근데 간혹 연산구 때 화를 피해서 내려온 집들이 있었어요. 그 집들의 산소를, 제가 일부러 찾아간 거 아닌데 산보를 하다가 방학 때 내려가서 이렇게 주위 산을 돌다가 산소가 있는데 성물이 있는 걸 보고 저는 그 성물에 굉장히 이건 거기 건 아닙니다. 이 율곡 선생 묘소인데요. 저는 성물이 있는 것이 자연과 거슬리지 않고 굉장히 그 조화를 보이는 그 풍경이 이건 고품격이다. 이 조선 유교 문화 이 문의 향기가 역시 배어 있는 이 구조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 두 가지 일반 서민들의 공동체 생활에서 발휘되는 에너지하고 그 사회 운영의 유교적인 이 같이 살기 이런 정신에서 그 사회를 끌어가던 분들의 모습, 문화적인 모습 이 두 가지가 제가 저로 하여금 이걸 20년 이상 동안 이 조선 유교 공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좀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거는 마치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정책을 취하니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죠. 이 부산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구미나 이런 데서 공장이 막 생기니까요. 산업 개발하니까 이 농촌 인구가요. 정말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방학 때 고향 가면 친구들이 없어요. 정말 사회의 급변 이런 걸 느꼈는데요. 조선 초기에도 이런 농업 경제지만 이걸로 해서 이 사회 풍경이 소위 랜드스케이프이 상당히 변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끝에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걸 보면은 제가 그냥 막 그린 그림인데 고려시대는
이 미고지 그 야산 지역을 농경지로 삼았습니다. 평지에는 마을이 있으면 여기 바로 여기 실개천이 흐르는 주위만 개발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조선시대 오면 인구도 늘고 해서 이 저평지로 이렇게 그 거주지가 확대됩니다. 근데 세종대는 여기를 그 거름주기 방식을 개발해가지고 농경지로 확보해서 그 연작상경 매년에 한 번씩 농사를 짓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 벼를 상당히 보급했지만은 아직 관계기술이 그렇게 발달을 안 했어요. 관계기술 발달하지 않아서 이 모심기 하는 것도 어떻게 했냐면 밭농사처럼 했습니다. 밭고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 벼 씨앗을 뿌렸어요. 그 이제 그 비가 많이 오는 시기 되면 거기에 물을 담아 가지고 키우는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15세기 말 16세기 가면서 좀 더 큰 하천을 관계수로 활용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보호 개발을 합니다. 이 개발은 중앙정부 주도형이 아니고 각 그 향촌에 유식자들 이런 분들이 그 주민들을 동원해서 이걸 새로운 관계로서 보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되면서 그 랜드스케이프상 새로 나타난 것이 지방사회에서 반촌의 형성입니다. 반촌에. 그러니까 뭐 그 곳곳에 뭐 안동이라든가 뭐 어디 청주라든가 뭐 우리 박선생 그 고향이라고 그러는 강릉 이런 것에 규모의 차이는 있더라도 하천의 관계수를 이용하면서 새로운 이 벼농사 지역들 이걸 개발하면서 그 경제력을 가지고 서원을 세워요. 그래서 이 자녀들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인의 확대 보고 여기서 이제 일본으로 치면은 그게 사무라이는 사무라이로 그대로 있어요. 고려 말까지의 우리의 제지 유력자들은 사무라이형이었어요. 매우 군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군공이 제일 많은 이성계를 추대해서 왕조를 바꾼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를 거치면서 그 서원을 곳곳에서 건립해가지고 서원 유해 교육기관들이 또 초기에 또 있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자제들의 이 지식인화 이것이 이제 크게 보급되는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서 또 저기 바닷가에는요 서해안하고 남해는 봄물을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물이 나갔을 때 물막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또 밀리면은 또 다시 하고 나갈 때 또 쌓고 이래서 제방을 쌓습니다. 그래서 새로 확보된 그 지역 그걸 농경지화합니다. 한 10년쯤 지나면은 빗물에 이 소금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럼 거기다가 벼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노동력을 요하기 때문에 지방 사림으로서 동원력이 있는 분들은 하지만 대개 중앙에 서울의 관료기조 우리가 훈구파 척신 뭐 이렇게 얘기해요. 훈척 세력들이 중앙 권력 가지고 그 해당 지역의 군수를 종용해 가지고 주민 동원해서 은전 개발을 했습니다. 그걸 은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한번 하면은 큰 땅이 생겨요. 그래서 중앙 권력의 귀족화 이런 것이 이제 생겨가지고 이 지방에서 이 공동체의 힘 빌려서 토지 개발을 한 이건 정상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혜택을, 관계 혜택은 또 주민들하고 나누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제지 살인들의 중앙 그 귀족들에 대한, 관료 귀족들에 대한 비판이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이 사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그런 그 조선시대 유교는 그냥 정적인 게 아니고 매우 그 동적이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럽 여행하면요, 그 밀농사 지역들이 구렁지에 쭉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양 역사학자들이 파악하기는 유럽의 밭농사는 처음에는 그 높은 지역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오는. 그건 왜 그러면 비가 오면 물 관리가 높은 쪽에서 농사 짓는 배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농작물이 물에 잠겨버리면 뭐 그건 폐농이 되니까요. 그 물을 집어넣는 건 벼농사 단계고 밭농사의 경우는 이 배수가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도 보면은 이 중세 시기에 올라갈수록 그 구렁지 위쪽에서부터 농사를 시작했다. 그게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는데 우리는 동아시아에서는 내려오면서 이게 벼농사 보국으로 벼농사 지대로 개발되는 막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제가 좀 이후 역사와 관계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세종 때 그 유교의 그 인간적인 그 윤리로 상강윤리를 강조하고 상강행실도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급은 성종 때 와서 보급이 되죠. 근데 성종에서 중종 때로 넘어가면은 영남살인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인 김한국이 이륜행실도를 편찬해요. 이륜이라는 것은 풍무, 장유관계입니다. 이거는 살인들끼리, 새로운 사회 주도, 그 지방사회 주도자가 된 이 살인들 간의 의리와, 지켜야 할 덕목, 이걸 강조한 겁니다. 이 이륜행실도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그 중앙기족과 제지 사족 간의 그 싸움, 이게, 이 사화 당쟁으로 발전하는데 제지 살인들은 바른 얘기하는 바른 정치에는 군주에게 바른 정치를 해야 된다고, 바른 정치를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는 거를 이 발언하는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한당 유학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한당 유학에서는 천자 앞에서 신하들의 분쟁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절대 금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송나라 때 오면은 우리나라 지금 조선 초기와 비슷하게 그 농사 기술을 개발하면서 지방 유력자들의 지식인화, 이 정의천 형제, 주영대 정의천 형제 그 주자, 이 사람들로 상징되듯이 강남 지역에 이 절강성이니 복건성, 이 소주 이런 지역에 그 벼농사가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을 합니다. 그 재력으로 해서 교육, 주자학, 성리학 그 교육 이런 것이 이제 강해지죠. 그럴 때 이제 이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 중앙귀족이 아는 사람들도 발언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구양수가 정치에는 붕당이라는 것은 필수다. 그러나 그 붕당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입에 나온 소리가 뭐냐, 그 군주를 현혹시키는 그 사리를 현혹시켜서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리를 추구하는 무리들이 있다. 이거는 거짓, 위붕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붕당이다. 그러고 공도를 주장하고 공도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이것이 진짜 붕당이다, 진붕이다. 그래서 군주 천자가 해야 될 일은 붕당이 있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위붕과 진붕을 가려서 진붕이 승세를 유지하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붕당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주자가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대찬성하는 글을 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조선 사림들은 이 구양수와 주자의 붕당론을 가지고 자기네 입장을 정당화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 귀족들의 권력을 이용한 치부 이런 걸 맹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우리가 존경하는 퇴계, 율곡 뭐 이런 조광조 이런 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심성도야 이걸 강조하죠. 그래서 조선 유교는 이후에 중국에는 송대 좀 하고서 명대 가면 양명하로 바뀌어 버리는데 조선에서는 계속 이 주자 성리학 가지고 나가죠. 심성도야를 중요시합니다. 이건 아마 이 중앙 집권 관료제의 발달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자세한 연구는 제가 못했고, 그래서 유자의 가장 근본적인 추구해야 될 등목을 수기치인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예학의 발달까지 바른 행동, 마음의 바른 심성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예학 발달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특히 강조되는 건 사실 제가 바로 이 시기에 장기 대자연 재난으로 소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실록에 바로 유교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재지변은 하늘이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바로 잡아라고 보내는 경고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감, 이 서운관 이런 데서 자연의 이상 현상에 대한 관찰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유성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것이 이제 소위 외계 충격이라고 이름 불리는데요. 요즘은 제가 여기 시간 때문에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돌덩어리가 무수하게 떠돌아다닙니다. 그게 태양 중력에 걸려서 타원형 궤도를 그리면서 운행을 하는데, 그 타원형 궤도가 지구의 원형 궤도하고 행성의 원형 궤도하고 만나면 그대로 그 지구 중력에 걸려서 지구 대극권으로 들어옵니다. 달에도 무수하게 갑니다. 그 달이 곰보가 돼 있죠. 유성이 전부 떨어져서 생긴 크레타입니다. 이 시기에 서울에서 육안으로 관측된 기록, 제가 조사한 것만 250년간에 3,300개가 관측됐습니다. 육안으로. 이것이 지구 전체에 큰 혼란을 가져옵니다. 30년 전쟁이니 이 종교 면에서 보면은 캐톨릭에 대한 프로테스탄트의 비판, 이런 것이 무슨 소리로 나오냐면, 이 별 떨어지고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하늘의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떨어질 땐 폭발하면서 그게 용이 내려와서 치는 걸로 그렇게 다 느끼고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어떻게, 신교 쪽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심판 경고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캐톨릭의 이 부패,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려 하는 사인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그 현상이 하늘이 우리한테 잘못하는 것이 많다는 걸 경고하는 걸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퇴계율곡을 중심으로 해서 심성도야가 특별히 강조되는 건 그게 하나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장황하니까 여기서 생략하고, 그런 영향을 자연 이상으로부터 영향도 동시에 받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국제학술회에 가서 발표를 했더니, 이 역사 인구학 하는 모임이었어요.
제가 의술 개발하고 뭐 잠깐만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미국에서 그 공부한 중국 학자들이 이거 한 방 먹었다고 생각했는지 토론 시간에 이태진 교수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방법, 의술 개발과 인구전과 농업기술 관계는 우리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 중국의 인구가 송나라 때 처음으로 1억을 돌파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중국 송대 의술 개발 그리고 그 농업기술 발달 이 두 가지의 성과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었고, 이 16세기 서남해안에서의 간척지 개발 이걸 얘기했더니 일본 그 같은 자리에서 일본 친구가 17세기 일본에서 신정 개발을 이 간척지 개발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정 개발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한 세계가 앞서잖아요. 그래서 좀 그 친구 기세가 좀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자연 조건이 이 조수간만의 차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그 빈도라든가 이 썰물의 양이 그 강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소빙기로 해서 기온이 지구 전체에 몇십 년씩 이렇게 추위가 계속되면요, 남북극의 그 빙하 크기가 커지겠죠. 그 해수면이 내려가요. 해수면 내려가니까 이 간척지 개발은 훨씬 쉬워지죠. 그래서 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임진왜란 후에 조선 유교가 퇴계 성리학이 일본에 보급되는데요. 지금 이거 연구한 학자는 별로 안 나오면 독고와 막부가 상당히 유교를 받아들입니다. 각 지역에서 그 한슈 밑에 무사들이 유교 공부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생산에 관한 그 이데올로기를 이 유교에서 추구합니다. 동경에 가면요, 그 막부의 문교 중심지라고 하는 유시마 그 세도 성당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공자 모시는데요. 근데 공자상 모시는 거 외에 신롱시상이 있어요. 신롱시상에 약초를 그 나무 조각에 약초를 입히고요. 신눌은 벼이삭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있어요. 이거는 의술하고 농사기술 이 두 개를 상징합니다. 이 유교에서 뒤늦게 일본의 그 무사 및 이 지식인들이 이 유교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울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좀 누가 연구했으면 좋을 그런 과제입니다. 이걸로 해서요, 이 시기에 명나라 망하잖아요. 일본도 완전히 전국시대에 들어갑니다. 유럽은 30년 전쟁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서양 역사학자들이 이게 봉건 체제가 무너지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80년대 이 자연 이상 현상을 주목한 연구들이 서양학계에서도 나와서 해석을 이제 달리 하는데요. 조선왕조는 여기서 망하지 않았어요. 아마 세계 역사상 거의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정치체제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덕이냐? 제가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그 조선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린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근이 들면 구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그 구휼제도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구휼 의식이 중앙정부에서 엄청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부담을 줄여주자. 이 어려울 때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대동법입니다. 곡물을 현물로서 조달한 거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 대동법 시행해가지고,
쌀이나 콩으로 납부하게 하고 그 쌀과 콩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현물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상도에서 기근이 들었다. 큰 기근이 들었다면 전라도 그 세금을 전부 쌀 콩으로 받았으니까 그걸 전라도는 보통 평작이 됐다. 그러면 전라도의 공물을 잉여 공물을 경상도로 보냅니다. 바로 그전에는 이게 전부 서울로 일단 와야 돼요. 각도에 팔도에 이 세금은 전부 서울로 와야 되는데 대동법은 운영상으로 비변사에 중앙 그 비변사에 진율청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전국에서 그 이 재난 보고가 올라오면은 판단을 해서 가까운 고을에 평작 이상 한 고을에 세금 받은 거, 이 쌀이나 콩으로 받은 걸 이 비상 지역에 바로 보내게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이게 사람을 살렸어요. 이 굶주린 사람을. 그리고 또 하나 서울에 온 거는 어떻게 하느냐? 용산 저 마포 여기서 거기서 거기뿐만 아니라 도성 안에서 공사 그 왕실에서 뭐 궁궐 보수한다든가 뭐 이런 관청에서 인력을 동원하는 그 공사 이런 걸 전부 의무 노동에서 임금 노동으로 바꿨어요. 품앗이 전부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먹을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용산이나 마포 또 이태원 이쪽에서 그 나루에 저 하역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임금 받은 거 푼푼히 모아가지고 소자본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서울의 경강상인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재난 위기 속에도 상업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강과 해안을 연결하는 그런 어쨌든 뭐 자세한 말씀 드리기는 못합니다만 이 위기를 엄청 이 대동법 시행론자들이 이 아주 위대한 탈출구를 찾아냈어요. 이건 그 중국이나 이런 데서 전혀 볼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이게 조선왕조를 다시 살려서 그대로 왕조가 안 바뀌고 이어서 나갈 수 있게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18세기 오면은 17세기 후반 이 중반에 숙종 영조 즉위하는 그 시기 되면 재난이 어느 정도 재난은 끝이 안 났지만은 사회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람이 잘못하는 거 좀 처리하자. 그리고 왕이 이 탕평 정치를 부르짖습니다. 탕평이란 말은 잘못하면은 그 이분당 저분당 뭐 이렇게 이 힘의 그 조절로 들립니다만은 사실은 왕권 강화입니다. 왕권 강화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변화를 말씀드리면 주자성리학을 부정은 안 합니다. 부자성리에 플러스 요순 정치를 내세웁니다. 연임금 순임금 가장 유교에서 이상적으로 사는 왕들이죠. 조선 군주가 이제 요순의 정치를 이 땅에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야 사림들은요, 분당은 전부 주자 얘기만 가지고 했어요. 주자 얘기만. 그래서 여기에 왕이 그걸 제압하게 해서 영조, 정조는 요순의 정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주자가 밀리는 유일한 길이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요순을 주자가 이길 수는 없죠. 유자들 의식 속에는. 그래서 조선의 이 중국의 요순만 생각해서 안 되니까 우리 선대 왕 중에 세종이야말로 동방의 우리 조선의 성군이었다. 이게 요순이었다. 이렇게 올리죠. 그리고 영조, 숙종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영조, 정조는 사실은 공부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사대 부들임 뭐 말이 많잖아요.
학식들이 있으니까 많이 많으니까 그걸 제압하려면 자기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 임금 서성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정조 같은 분은 그 영조는 자기 호를 장식이죠. 권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 숙종이 제일 고충이 많았던 게 아버지가 현종이 그 송시열한테 완전히 수모를 겪는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서인 노론에 대해서 유감이 많았어요. 이제 그걸 제압하는 영조 아버지의 그 고충을 봤던 영조는 이 붕당의 그 대표들을 누르는 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궁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공부를 우선 제일 많이 한 거. 그래서 시를 한 3,000수를 남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호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신하들하고 지어서 올려라 해서 글자 수가 52개입니다. 조선 왕조에서 제일 그 존호의 길이가 긴 분인데 제일 마지막에 받은 것이 요명순철이라고 연임금의 현명함과 순임금의 밝은 철학, 철자 그걸 자기 호로 정도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왜 그렇게 하느냐? 크게 이분들은 대민 소민을 나눠서 사대부 사림들을 대민이라고 했고 지금 그 주자분당론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대민들이 서로의 그 분당 이익을 위해서 싸움이 너무 심하다. 거기에 소민들이 희생되고 있다. 그래 나는 소민을 보호하는 것이 이 군주의 임무다. 그렇게 하면서 내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은 와라. 싫은 사람은 오지 마라. 이렇게 그런 자세를 취해서 영조 조정에서는 그 분당이 서로 다른데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통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은 왈론이라고 그랬어요. 반대하는 사람 주자 쪽으로 해서 엄정한 비판 이거 지키는 사람은 준론이라고 했어요. 준완으로 이렇게 입장을 표시했는데요. 어쨌든 이 소민 보호가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건 상당히 중요한 우리 조선 유교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바뀐다 이런 얘기죠. 영조는 그래서 소민들을 직접 만나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 범위가 도성 안에서 했어요. 창덕궁에서 나오든가 창경궁에서 나와서 서대문 쪽에 있는 경희궁으로 갑니다. 그래서 갈 때 행차할 때 딱 종로 탁구공원 있는 데가 거기 철물교입니다. 철물교에서 어가를 멈춰요. 거기에 유기전 상인들이 그 대상들이 쭉 다 있는 데니까 대소상인들은 민원을 받아요. 왕이 직접 고충을 묻고. 그래서 영조는 사실은 이때 그 시전 상인들을 뜻하는 것으로 시민, 요즘 시빌리언 의미하고는 좀 다르죠. 시민이 상인이죠. 시민이 나라의 근본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주 상당히 중요한 말 같은데요. 그 균역법 한 20년간 그 논의할 때도 최종안에 가까워질 때는 창경궁에 있을 때 홍화문 앞에 군인들하고 일반 상인들, 시민들 모이게 해가지고 의견을 물어요. 이게 일종의 중간에 사대부 관료들이 자기네 입장에서 왕한테 보고하는 거, 이거는 소민들의 소리가 아닐 수도 해서 직접 만나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재밌는 현상입니다. 자, 균역법에서 의염세를 징수해요. 군포는 포수를 낮추면서 대충 재원으로 의염세를 만드는데, 이건 이때 소빙계가 재난만은 아니에요. 삼면 바다에서
한류 어종이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게 소빙기 때 그 유럽에서 도시가 막 바뀝니다. 지금 유명한 그 암스테르담, 그게 정어리가 막 잡혀가지고 한류 어종으로. 그래서 이게 큰 항구로 됩니다. 이 조선에서도, 우리 조선에서 뭐 대구, 이 정어리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안 지역의 유력자들이 조금 힘쓰는 사람들이 전부 어장을 만들어요. 이걸 재원으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상공업 발달을 한 거는 이런 그 자연의 변화를 잘 이용한 그런 면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철물교 이런 장소가 대한제국기에는 만민공동회도 여기서 열렸어요. 그게 독립협회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고종이 도시개조사업 하면서 연장선상에서 여기다가 워싱턴 DC에 있는 시민공원을 지어라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탁골공원이 돼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역사죠. 자, 정조는 이제 소민을 만나는 범위가 기회를 더 확대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명예에서 뒤지에 죽은 뒤에 이 할아버지가 참 국가를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가 아들을 죽이지 않을 수 없는 당쟁의 그 격심한 걸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결국 아들을 죽였어요. 그걸 11살짜리 아들 정조가 그걸 봤어요. 근데 여기서 얼마나 그 손주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뒤에 이 할아버지가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이 어가 그 행차를 하면은 꼭 세손 말이 뒤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 소민들하고 만나는 장면을 보게 했어요. 이게 참 명명한 사람이라서 할아버지에 한 원한이 아니라 왕으로서 해야 될 게 뭐라는 걸 여기서 굉장히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자기가 이제 왕이 돼서는 이 소민들 만나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아버지의 능이 저기 청량이 유생병원 있는 그쪽에 있었는데 그걸 자리가 너무 묘도 너무 적고 그래서 이제 이 권위가 없는 거죠. 그걸 이제 수원의 좋은 자리에다 옮겨서 만들어 놓고 자기가 효행으로서 거기 왕래를 자주 합니다. 그 전에도 이분은 그 서울 경기도 일대 곳곳에 왕릉이 있으니까 거기 행차를 많이 합니다. 설릉 같은 거, 지금 오늘날 설릉역 있는 그 선릉, 전릉이 중요한 또 행차지 하나입니다만은 이 행차를 하면은 능행, 선대왕한테 효도하러 간다. 이게 구칠이죠. 그러면 중간에 쉬는 곳을 딱 정해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 전국에서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은 민원장을 상은장 가지고 옵니다. 그 어가 쉬는 곳에 와서 왕이 접수하게 합니다. 또 그래서 이 이동 대서방이 생겨요. 완전히 보정인을 붙이도록 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상은장 못 만드는 사람들은 미천한 사람들은 꽹과리 가지고 꽹과리를 쳐라. 그러면 포졸 보고 보내서 왕이 잡아오게 합니다. 소요죄로 간단한 징벌을 주고 그 억울함이 뭔지를 접수하게 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능행은 일종의 능행정치인데요. 그런 말을 붙일 수 있는데 이건 이 시기에 소민들한테 축제였어요. 또 돌아올 때 머리를 써서 수원에서 이게 돌아오면요. 남대문 들어올 때 그게 밤이 되도록 일정 맞춰요. 어둠이 되도록. 그러면 거기 그 행차가 전부 등불을 들고 처음에는 횃불을 쓰는데 왕이 그 횃불 매번 하면 이제 너무 소모적이다. 등을 만들어서 켜서 계속 쓰라. 그 등이 지금 저 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쇠로 이렇게
골격을 만든 게 남아 있어요. 그 불빛, 그리고 어가는 용안이 있는 곳은 밝게 비쳤다고 그래요. 뭐 등을 좀 어떻게 장치를 해가지고. 그 왕을 직접 보게 해요. 그리고 어가 앞에는 향을 그 실은 작은 가마가 앞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밤에 나가서 구경, 이제 어가가 오는 거 기다리는데 이 향 냄새가 나면 아, 왕이 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의 맞이를 해서 그 용안이 지나가는 걸 봤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 정조가 할아버지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자기가 개념 정립을 합니다. 민국이라는 용어를 찾아내요. 여기 이 보통 국가란 말을 유교에서는 써왔는데 이 가는 패밀리 있습니다. 왕가와 귀족가가 결국은 나라가 됐다 이런 뜻인데 국가라는 말을 없앤 건 아니지만 병행하는 용어로 민국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여기에서 민이란 건 뭐냐? 소민을 뜻하고 국은 왕을 뜻했습니다. 나라의 대표로서. 그래서 민국. 이 나라는 패밀리스트들, 유력한 패밀리스트들만의 것이 아니라 소민, 여기에는 대민도 포함됩니다. 대민, 소민과 왕의 것이라. 이런 그 개념을 설정했습니다. 자, 이 유명한 에세이인데요. 만천명을 주인공 자서라고 정조가 지은 이 정치 에세이입니다. 만천은 수많은 하천은 민에 비유하고 명원은 밝은 달, 이거는 다 군주의 태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군주와 백성의 관계는 어떻게 했냐? 그 밝은 달 하나가 수많은 하천에 하나씩 담기는 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태극으로서 밝은 달이 음양팔계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끝에 역학계명이 나오는 수가 1762만 4천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주자는 역계의 변화가 이같이 무궁하도다. 그렇게 하고 끝냈는데 정조는 이 수는 나의 백성의 수다. 창생의 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백성이 군주의 분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참 멋진 얘기예요. 멋진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 제위 마지막에 이 한해전에 이걸 짓고, 그러면 내 분신이 백성인데, 노비 같은 존재는, 억울한 존재는 없어져야 되지 않냐. 죽기 몇 달 전에,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노비, 공산노비 혁파를 결심하는 글을 남겼어요. 근데 이분이 이 밤낮 없이 하여튼 이틀 밤새우기도 해요. 국사 때문에, 나라 일 때문에. 담배를 또 좋아했어요. 결국은 피부의 가려움증, 이걸 6개월 뒤에 다시 도져가지고 온몸에 번져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살설 얘기는 아니면 잘못된 거 같아요. 폐암입니까? 예, 줄이겠습니다. 전 마무리하겠는데요. 요 오륜행실도, 이 고종이 대민 이륜행실도 보면 모든 민이 다, 지켜야 될 윤리. 그냥 지금 유교 윤리 실천에서 바깥에 있던 소민들도 유교 실천의 실행자로 끌어서 넣습니다. 국가에서는 의무를 가져가고 유교 정신세계의 주체가 되게 하는 거죠. 오륜행실도를 평간합니다. 상관과 이륜을 합쳐서. 제가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고종의 이런 보통 우리가 바부군주라는 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먹기 위해서 만든 얘기고, 이런 방향을 추구했습니다. 영세중립국. 자, 여기에 관한 이 연구는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다른 기회에 박 선생님 모임에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좀 쉽게 된 책이라서 저는 좀 읽기가 쉽습니다. 이 유교 이 근대화에 관한 글을 모아서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책을 한 낸 적도 있습니다. 이 지금 제 얘기를 학교에서 특히 거부하는 쪽은 이 소위 좌파 역사학 쪽입니다. 이 좌파 역사학 쪽에서는 군주는 양반의 우두머리로서 이건 타도 대상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군주 정치의 이 긍정적인 면을 근대적인 면을 얘기를 하니까 적대적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제가 오늘 얘기한 끝부분인데요. 조선 유교는 정조 때 한번 이렇게 소민 보호를 내세우고 이게 근대 지향성을 가지는데요. 이게 동학을 놓고 동학 농민 문제를 놓고 이 왕실과 고종의 후견인 신정왕후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군주가 정조의 민국 이념의 입장에서 동학 교도도 내 백성이다. 내 백성으로서 동학교는 나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보수적인 유교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건 토벌의 대상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명한 유학자가 신하로서 고종한테 동학 토벌을 제안했을 때 딱 간단한 한마디로 물리쳐요. 동학교도도 나의 백성이다. 내가 그런데 어떻게 토벌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전주화의 같은 것이 이루어지죠. 자, 여기서는 동학교도들이 왕정을 없애야 된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제가 요 말로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이런 입장이 1895년에 가부경장이란 건 일본 사람들이 한 거, 자주징한 건 을민이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고종이 교육조서를 내렸는데요. 이건 교육사학자들이 일본 천황 교수 교육 취급가 조금 앞에 나왔다고 그거 모델로 해서 낸 거다 이렇게 한 내용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의 교육청은 여기 못 따라와요. 내용도 한 3배 정도 되고요. 여기서 무슨 소리냐면 정조의 군사 입장을 얘기합니다. 내가 군사 입장에서 백성을 지금 나라의 근본으로 키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백성들이 국가의 중심이 되려면 현대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학교도는 의식은 있었지만 아직 근대 국가의 국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적인 소양이 아직 없습니다.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이걸 이제 밟아야 될 순서라고 해서 교육조서를 내리는데요. 놀랍게도 존 로크의 지덕체 삼양교육 여기 나와요. 유경공원에 온 서양 선교사들한테 이걸 인포메이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중등학교 지금까지도 18세기 이를 지금까지도 중등교육의 가장 중심이 지덕체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체양, 덕양, 지양입니다. 체덕지입니다. 그래서 미국 학교들이 전부 스포츠를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고종이 순서를 덕양, 체양, 지양으로 바꿨어요. 이게 정조의 오륜행실도를 대신하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현대판 오륜행실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소민들이 국민으로서, 근대 국가의 국민으로서 탄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또가 사실은 우리 의병에 밀려나서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순종 데리고 지방 시찰을 하려고 했어요. 순행이라는 거죠. 이 정조의 능행하고 비슷한 거로 이 순종을 이용했습니다.
그냥 허수아비 노릇하지 않았어요. 가는 곳에요. 대구, 부산 가서는 최대 3만 가지 환영 인파가 나왔어요. 서순, 평양 의주 개성하는데 여긴 12만, 10만, 이 당시 황성신문 기사가 그렇게 나와요. 그 통감부하고 대한제국 정부 공동 행사를 했는데요. 뭐 사진도 많이 남아있죠. 여기에 이 또가 질려버렸어요. 내 정치가, 보호 정치가 실패다. 내가 이 조선인들의 저항을 꺾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 돌아오는 길에 정주에서 잠깐 섰는데, 이 정주에는 선비들이 좀 있어서 조정에서 벼슬도 했잖아요. 구관복을 입고 나온 사람들, 사진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황제 영접, 인사하러 나왔는데, 순종이 내려서 이 옷을 벗으라. 우리가 신문명을 받아들이는 걸 일본보다 늦어서 이 굴욕을 당하고 있는데, 신문명, 이제 이 옷을 벗고, 서양복 입고 서양문명 받아들이는데 앞장서라. 이런 얘기 하면서 신문기사에 나와요. 오산학교 세운 이성훈 선생을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처럼 하라고 해요. 이 사람처럼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직 논정은 안 됐는데 이것이 3.1운동 때 10년 뒤에 평안도 기독교인들이 이성훈 선생 지도 아래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도가 오면서 통감 사임을 결심합니다. 실제로 돌아갑니다. 10일 만에 순종한테 하지 인사하고 갑니다. 자, 이게 신의주 용천역에서 출발할 때의 환송 인파입니다. 태극기하고 일장기하고 같이 쓰게 했는데 뭐 들고 나와도 태극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 국채군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요. 요 순행 전에 이 1907년 2월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당하기 5개월 전인데 그 국채공사는 대구에서 시작하잖아요. 이건 정말 세계 역사상에 없어요.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라 빚갚게 하자. 이거 나섰습니다. 의무를 먼저 내세운 국민은 세계 사상이 없을 겁니다. 있어도 아주 소수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육조서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 토가 2월 10일에 떠난 뒤에 3월 15일에 태황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한 고종이 이건 이제 황성신문에 국채보상운동 관계 기사인데요. 논설이 국민이란 말을 씁니다. 2천만 국민을 일으켜서 8만 2천리 땅의 독립성을 쌓자. 이건 저는 국민 탄생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국민 탄생이는. 이렇게 1년 내내 이런 참가자 명단이 나옵니다. 황성신문하고 대한매일신보 두 곳에서. 찍으시죠. 고종이 이런 효유문을 내렸는데요. 아마 서북간도 이쪽으로 망명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중근이 여기 가 있었죠. 슬프다 짐이 얼굴이 두껍고 겸연쩍다. 짐이 제45년에 하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배품이 다하지 못해 스스로 패배를 재촉했다. 그래도 망했다고 말하지 말자. 너희 만성이 있느니라. 나 한 사람이 대안이 아니라 너희 만성의 대안이라. 독립이라야 나라며 자유라야 민이니 나라는 곧 민이 쌓인 것 정민이라 했어요. 쓴 것으로 민은 선한 무리이다. 이건 서양의 근대 정치 사상의 아주 핵심입니다. 실학에서 보통 연구자들이 신성한 군주는 탄생했는데 신성한 인민은 아직 탄생 안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신성한 선한 무리,
로서 신성한 인민의 탄생까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정식으로 황실이 주권을 민에게 이양한 셈입니다. 이걸 제가 이 시대에 연구하니까요, 광복회에서 처음에 조약 문제 신문에 발표했을 텐데 1990년대 초반입니다.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 광복회 회원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광복회에서는 융희 황제가 주권을 백성들한테 넘겼다고 알고 있는데 이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래요. 그때 제가 답을 잘 못했어요. 지금 근자에 와서 이 효유문을 보고서 융희 연간에 태황제 고종이 황실을 대표해서 주권 이양을 선언한 겁니다. 이 이후는 의병이라고 안 그럽니다. 의군이라고 그럽니다. 국군을 뜻합니다. 그리고 독립단체들이 국민회라고 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회. 그래서 1910년 이후에 이 3.1운동은 그 고종 황제 죽음을 애도하면서 독살로 알려졌는데 탁구공원 보면 이 대한문 앞이 이 만세운동의 큰 거점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서 이 시위 도중에 여기 대한문 앞에서 애도를 표하는 이런 사진도 남아 있고요.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호정할 때 원래는 준비위원회에서는 조선공항이라고 그러는데 의정원의 의원 신서구 씨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 함성이 뭐냐? 대한제국의 을 세운 황제의 그 죽음을 애도하는 함성이었다. 애도를 표시고 충성을 표시하는 함성이다. 그러면 그 대한제국을 잇는 민국으로서 국민국가로서 대한민국을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채택이 된 겁니다. 자, 이 임시정부를 끝까지 이끌었던 덕분 선생이 한국 후에 고종 황제 능을 참배했어요. 옆에 저 사진에 보면 제일 왼편에 두 사람의 그 의관을 정지한 재관이 있죠. 이건 정식 예를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 역사를 알게 된 게 너무 늦습니다. 너무 늦죠. 어쨌든 제가 연초에 중앙일보 통해서 이 글도 쓰고 그랬는데 소위 좌파 경향의 이 젊은 친구들이 다 후배 제자인데 난리예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는 지금 근현대사는 사료 정리조차 안 돼 있고요. 고종실록도 일본 입장에서 편찬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록에 인터넷으로 국사 편찬해서 번역된 게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읽으면요, 노일전쟁 이후에 일본 관리들이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고문이니 이렇게 주차군으로 군인들도 설치고 이러는데요. 대한제국 황제가 고종이 훈장을 막 준 걸로 돼 있어요. 그럼 그걸 그대로 읽으면 바보죠. 바보 훈주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실록 편찬 자체가 일본이 강요해서 통감부가 또 요구해서 대한제국 정부가 하는 식이 된 건데 그 과정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현대사는 고종실록부터 문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일본이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뒤에 20년대에 이 고종실록 말고 이태왕실록이라는 걸 수십 권을 편찬을 미리 했어요. 그게 일본 국내성 선흥부에 보관이 돼 있는데 그거와 이 완성된 고종실록의 관계라든가 그 편찬의 의도 이런 거를 전부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헌적인 조사 안 해놓고 지금 한국 근현대사는요 자기 입장에서 그냥 아전인수격 해석을 합니다. 그 일종의 히스토리시즘인데요. 여러분들 듣기 거북한 얘기 듣더라 신경 너무 쓰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념 촬영 끝나고 바로 토론장으로 이동을 하겠는데요. 정말 오늘 한 번 강의로는 너무 아쉽고 짧은 강의입니다. 언제 다시 한번 모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이 철저한 학문적 토대를 통해서 조선인의 유교가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학교에서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크게는 유교가 가장 중시한 게 항상과 항심인데, 항상이라는 것은 결국 백성들의 경제적인 이 부분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항심은 그런 정치적인 부분도 의식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들을 이 조선시대에 이렇게 진행됐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훈련을 받은 고도의 지식인층이 바로 군주였는데, 그것이 다 하나가 돼서 조선을 이렇게 한 500년 넘게 지속하는 어떤 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의문하거나 아니면 좀 질문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법무법인 광장의 정상식 변호사입니다. 오늘 교수님 강의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고요.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 여러 사료를 들어서 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제 약간 그런 식민사관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떤 세종이나 정조나 영조나 어떤 특정 군주의 어떤 영민함과 지혜에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어떤 성리학적인 세계관에서 가장 제가 좀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은 남과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서양의 마치 종교재판소처럼 나와 다른 생각이라기보다는 주자하게 해석론에서 배치됐을 때 그것을 사문난적으로 규정을 해서 어떤 다양한 학문의 생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것들을 어떤 주자하게 본질적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운용하는 차원에서의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어떤 우리가 제때 근대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놓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부터 순기능, 역기능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문난적 이렇게 극단적인 배타적인 자세는 역기능의 측면, 너무 각자의 올도독스가 빚는 현상이었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긴 시간대에서 긴 안목에서 볼 때 그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종조의 소민보호 정치 이념이 나왔다는 그런 그래서 적어도 군주정에서는 그것이 이제 호전까지 개성돼서 근대화로 진입한 그런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이 성리학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 불변적인 입장도 개인적으로 또는 세력으로 남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평가가 서로 달리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온통 성리학 전체를, 조선시대 성리학 전체를 다 긍정한다는 것보다도, 근데 그러한 오르독스한 입장으로 계속 나간 분들, 또, 그리고 나라를 위한다 하는, 그 면은 견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1910년에, 1905년 보고조에게는 1905년 병합적 때 자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진하는 분들은 가운데는 할복이 아니라 굶어주죠. 그건 유교적인 방식인데요. 그분들은 성리학적인 충분 내국 사상에서 내가 나라를 못 지켰다 해서 자진합니다. 그냥 고종의 입장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 측면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안동 지역에서 항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전국 보궐 중에 제일 많이 나왔다는 것도 막 그것하고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각자가 애국하는 방식은 좀 다르죠. 같은 뿌리에서 다르게 나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동국대학의 연구입니다. 교육 직서에 체가 먼저 나오잖아요. 취향, 지향, 덕. 근데 언제부터 지덕체라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제부터 제가 미처 확인 못했는데요. 우리가 몸이 건강한 게 더 중요한가? 아니면 지식을 영어, 수학, 국어를 더 열심히 해야 아니면 신체를 단련시켜서 몸과 마음을 수행한 다음에 지식을 얻어야 되는가? 이제 매우 저는 지적이신데요. 하여튼 미국에서는 체덕지한 거를 고종이 덕체지로 했단 말이죠. 덕은 이제 유교 멘탈리티에서 앞세웠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륜행실도로 현대판이다, 그렇게도 해석 가능한가 하지 않나고 생각하는데, 지를 제일 앞에 세우는 거는 빠르면 일제치하에서 우수학교에, 좋은 학교에 제1 고보 이런데 들어가는 그것도 일종의 입시과외이겠죠. 근데 해방 이후에는 다 지덕체가 돼버렸어요. 그건 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일제 단제다.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첨언하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앞에 분 얘기하고 같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양명학이 안 들어왔습니다. 양명학, 있긴 있는데 국가적으로는 중요시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양명한 양지잖아요. 양지라는 건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양지를 가지고 있다. 인식의 주체로 이제 인정하는 건데, 이게 이제 보통 일본 유학 연구자들도 이게 근대 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양명학은 받아들이지 않고 주자 성리학 일변도로 가는데 정조에서 인식의 대체로서 소민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주자학의 양명학적인 근대성 발휘 같아요. 이게 제가 아까 동학농민교도 얘기할 때도 자율성을 인정하는 건데요. 개인의, 소민의 오륜행식도를 실행하는 주체는 일단 됐으니까. 그런데, 이 동학교도가 말하자면 반일세에 앞장서고 탄관놀이 척결하는데 앞장서지만은 왕조체제는 부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일본의 침략 정치 이용당이었잖아요. 이용당 일진회가 되고 그러는데 손병희 선생이 재정비를 하신 거죠. 말하자면 통학교도 개개인의 자율과 자유를 인정하는 천도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천도교를 통해서 소민 보호의 민국 이념이 발양하는 그런 면도 인정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천도교가 저는 3.1운동을
전 국민 항일 운동이라고 그렇게 민족 운동뿐만 아니라 국민 운동으로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독에서 3.1운동 이후에도 어린이날 제정하잖아요. 그리고 개벽 잡지에서는 그 서양의 그 칸티즘 같은 걸 받아들여가지고 자주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그 유교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게 성리학을 통해서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론 선생님 전공이시니까 좀. 예. 원래가 이게 30분까지인데 오늘 강의가 좀 길어져서 한 10분만 더 하는 걸 하고 혹시 일정이 저기 하신 분은 뭐 가시더라도 오늘 40분까지 토론하도록. 역사 이야기는 반순으로 해도 나오고. 그러니까 10분만 더. 네, 지금. 네, 재밌어요. 역사 얘기. 역사 얘기 재밌습니다만 저는 좋은 강의 고맙고요. 지금까지 나오신 세 분 질문이나 대답에서 같은 맥락인데 요즘 제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이태진 교수님이 저는 박준영입니다. 제가 고학방송에 있을 때 사편찬 위원장으로 계셔서 모르겠습니다. 국악받는 언론인. 예. 그 남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 송시열 때 그 삼원 언쟁이다. 우리 그 북한의 주체 사상이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 뭐 초대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조금 몇 가지 사례들이 흐름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예를 들면 중국마에도 그 모택도이가 그 지나고 나서 모택도이 공부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심할 때 들어서 07 가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그걸 일치 인정 안 한다고. 이게 쉽게 말하면 맹분이나 원리에 너무 강하다. 이것이 어디에 영향이 되는가? 혹시 조선 500년을 버티는 유교의 힘이 강해서 그런 건지 또는 우리 민족성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역사학자가 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회학 쪽에서도 많이 사회심리학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제가 역사에 비춰서 보면 말씀드린다면 우리 성경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지 않냐. 성리학에서 원래 성리학 모습에서는 시비를 분명히 하는 거죠. 양비론 같은 걸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있는데 처음에 유교를 고려만에서 받아들일 때도 보면 모건 이석 같은 분은 유불 스팝 방향에서 새로 왕조를 끌어가자 유교 불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제 정도전이 성리학의 첩불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어느 것이 우세하냐 하는 문제인데 결국 정도전이 주도해서 자기도 나중에 쉽게 몰락하게 되지만은 유교 국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 불교를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결국 유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교 요소를 다 없애야 된다 해서 전국의 사찰을 20몇 개만 나와도 다 없애버렸다고 하죠. 그거는 결국은 당시에서도 정치 사회적으로 우세한 것이 이제 첩불론이 지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 굳이 두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입장도 사실은 비등하게 존재했다는. 정치적으로는 완전 혁신 쪽으로 가버렸다. 여기에는 후자 쪽에는 또 우리의 강한 성정이 특징이 민족성의 특징이 좀 작용한 면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비로는 우리 한국인들의 본유의 강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뭘로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중국에서 이 관료제도에
황제 천자에 대한 감정 기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도 받아들였는데 중국에서는 그 관사가 하나뿐이었어요. 의사대라고. 근데 고려에서는 의사대에다가 플러스 하나 시대가 내려서 하나 더 추가를 해요. 근데 조선에 와서는 3개를 만들어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3개를 하거든요. 소위 3사라는데 이거는 사실 조선시대 군주가 요새 대통령 하기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말이 많아서. 근데 그들 이 세자 책봉되면 그때부터 교육을 받거든요. 왕이 되는 수업을 계속해서 이 트레이닝이 되어가지고 그 여러 의견을 조절하는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그게 잘 될 때도 있고 잘 못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이 그 언론이 그 제도적으로 발달된 측면은 우리 역사 민족의 그 특징으로 나타나는 건 확실하고요. 이게 저는 일제와의 항의 투쟁에도 근본적인 그 자기 정치적인 주체의식이 강해서 이걸 항일운동을 끝까지 했다는 볼 수 있지만 거기에서도 우리끼리의 다툼이라는 게 또 끝없이 존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현상, 뭐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비판정신, 우리 전통의 비판정신의 발로인데 저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세련화시키느냐 이건 우리 과제인 것 같아요. 사회과학적인 과제고. 그래서 많은 하여튼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가 오늘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일본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여자 목사님. 그러세요? 네, 네. 다녀왔는데 저희가 독립운동하고 하면서 그 군주 제도를 없애게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귀한 일인지를 제가 확인하고 본 것이 그 일본의 천왕봉을 보면은 뒤에 이렇게 강처럼 해놓고 성을 쌓아놓고 사람들이 거기 지금 벚꽃이 한참이라서 거기 가서 보는 것만 해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이 항상 그 군주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어떤 그런 영향력에 끌려서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 임시정부의 9명 중에 6명이 김구 선생님까지도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평등과 어떤 인간의 본연의 민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게 왕정이라는 게 신분 상승이 어려운 구조고 그 다음에 독특하게 한국 문화라든가 사상에 대해서 어떤 그 억압된 그 욕망에 대한 그런 결과물로서 정신의학적으로 화병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언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기능이 많은 반면에 그런 역기능이 충분히 있었는데 우리 민족은 일본에 우리가 유교를 전해줬지만 우리 민족은 자주성과 독립적인 정신이 강해서 그걸 뚫고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40분이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시간이 너무나 많아서. 예, 간단히 우선 시간 조절 못한 건 제 책임입니다. 근데 일본 천황하고 한국의 국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거의 종교적인 차원이고요. 그 천황이 국가의 상징이지만 일본 천황은 메이지 시대 때도 결제만 하지 자기 의견을 못 냅니다. 그래서 뭐 신성한 존재지만은 거의 정치적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주는 밖으로 나와서 소민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죠. 그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서양 미국인들도 민주주의 미국이나 유럽 선진 국가들의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소지는 한국인들이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죠. 100년 전에도. 예. 정말 귀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너무 아쉬운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시간 관계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